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질라 X 콩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몬스터버스 페이지 1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지 1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상징주의, 테마, 메시지 등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에 아직 페이지 1 작품을 아직 안 보셨다면 제발 한 번이라도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플롯 라인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게는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You are going to tell me everything I don't know, or I'm going to blow your head off. Monsters exist. No shit. Nobody believed me. Yesterday I was a crackpot. But today, So this was never about geology. You dropped those charges to flush something out. this planet doesn't belong to us. Ancient species owned this earth long before mankind, and if we keep our heads buried in the sand, they will take it back. These are not monsters. They are animals rising to reclaim a world that was once theirs. I advise you to kill these things, all of them, especially him. 우리에게 괴물은 무엇일까요? 아주 주관적이면서도 단순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흉측한 외모의 생물체, 무자비한 연쇄살인마,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엘리트. 괴물이라는 단어는 정말 여러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생각보다 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바다 괴물에 대한 얘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괴물이 바로 크라켄입니다. 1700년에 처음 기록된 후 거대한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생물체까지 여러 모습을 거치다가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거대한 문어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라켄은 그저 전설로만 알려지다가 1861년 알렉턴 호가 거대한 촉수다리 하나를 가져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 촉수는 나중에 대왕 오징어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전설 속 괴물이 신화와 현실의 경계선 사이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럼 문제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크라켄이라는 괴물이 대왕 오징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괴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고 학명이 지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불리겠죠. 아무리 거대하고 비정상적인 생물체여도 결론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동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괴물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괴물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존재합니다. 1978년 미해군 전함 USS 테인의 소나돔에 거대한 핥힌 자국들이 발견됐는데요. 이는 대왕 오징어의 빨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소나돔에 남겨진 흔적이 제시한 이 개체의 크기는 대략 45m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정치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바다 위에 배가 무언가에 공격당하지만 거대한 문어가 아닌 거대한 오징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SS 테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왕 오징어의 발견은 크라켄이라는 전설의 끝이 아니라 그것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몇백 년 전부터 베일에 쌓인 이 크라켄이라는 개념이 현재까지 계승되어 왔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바다라는 이 미지의 공간이 지니는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괴물은 만질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달리 괴물은 어떤 컨셉을 상징함으로써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몬스터버스까지 이어집니다. 고질라 2014의 오프닝 크레딧에 등장하는 유럽풍 괴물들의 모습과 고대의 화석들은 이 영화가 무엇을 다루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괴물을 그린 모습은 신화를 상징하고 화석은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 둘의 경계선 사이에 매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몬스터버스 속 괴수들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이라는 말 뜻대로 비현실적인 크기와 힘을 가진 괴물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세리자와 박사가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즈에서 말했듯이 영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깨어난 동물들입니다. 그렇기에 빌 랜다의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괴물은 실존합니다.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괴물이라는 개념을 대입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냄으로써 괴물에게 일시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 크라켄의 매개체가 대형 오징어이듯이 몬스터버스 속에서는 타이탄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들의 매개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몬스터버스의 두 주인공 고질라와 콩은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고질라의 경우 신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신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며 행성 전체를 누빌 정도의 엄청난 체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고 작중 타이탄들 중 알파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고질라가 이야기 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상징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2014년 영화에서 호놀룰루로 고질라가 상륙할 때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질라의 캐릭터를 더욱 부각합니다.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재난이기에 고질라의 첫 출연이 쓰나미를 동반한다는 것은 고질라가 자연을 상징한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의 소유자임을 드러냅니다. 킹 오브 몬스터즈에서는 고질라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더욱 부각해주는데요. 작중 첸 박사와 마크 러셀이 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첸은 동양의 용은 성스럽고 신성한 생물로 지혜와 힘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In the East, they are sacred, divine creatures who brought wisdom, strength, even redemption. 고질라를 동양용에 비유하는 장면인데요. 나중에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지은 고대의 신전과 동굴 벽화들을 통해서 인류가 고질라를 신과 같은 존재를 섬겨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고질라가 생각보다 참을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시리즈 중 인류는 총 3번 고질라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라는 과거 인류와 공존했던 시대를 잊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준 신전을 자신의 집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고질라를 캐릭터로서 정의하는 장면은 바로 그 부활 시퀀스일 것입니다. 세리자가 폭탄을 터뜨린 뒤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고질라는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아무데나 방출할 수 있었지만 그 어디도 아닌 하늘에다 발사를 합니다. 이는 고질라가 인류를 너그러운 태도로 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질라가 인간 한 명 한 명을 모두 구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자연의 균형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중 생기는 인명피해를 막으려 들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질라는 이야기 속에서 거의 허점이 없는 완벽한 캐릭터로서 존재합니다. 그가 하는 것이 진리이자 옳은 선택이고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콩은 고질라와는 다른 캐릭터 양상을 보여줍니다. 콩 스커 아일랜드에서는 스커 아일랜드의 왕으로서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종의 마지막 개체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스커 아일랜드가 태풍에 잡아먹히면서 콩이 섬의 왕이자 수호자로서 가졌던 목적을 잃게 되고 그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는 이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인 지아밖에 안 남게 되죠. 외로움은 킹콩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고대 콩에서는 특유의 금발의 미인 대신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킹콩이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 했다면 이번 콩은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질라 대 콩에서 콩은 인류를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류의 좋은 면을 나타내는 캐릭터이죠.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 풍부하고 도구를 제작 사용할 줄 아며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허점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고 실수를 하죠. 네이선과 에이펙스는 할로우 어스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콩의 동의 없이 그를 쇠사슬에 묶고 섬을 떠나는데요. 이 또한 킹콩의 역사적인 캐릭터성을 반영합니다. 거의 모든 영화에서 스커 아일랜드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그러니까 공룡, 거대한 벌레, 이상한 괴물들 중 인간들이 유일하게 킹콩만 납치해가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이 킹콩을 인류의 챔피언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장류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킹콩은 거대한 영장류이죠. 인간의 시선에서 이 거대한 고릴라가 공룡을 상대로 맨손으로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승리라고 본 것입니다. 킹콩의 업적을 인간의 업적이라고 오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킹콩을 트로피 마냥 포획해가지고 뉴욕으로 데려오지만 우리는 다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알죠? 고대 콩에서도 콩은 인간에 의해 강제로 인류의 챔피언으로서 고질라라는 존재와 원치 않게 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많은 타이탄들 중 콩을 이용해서 할로워스 에너지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면 그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몬스터버스의 스토리라인은 인간 대 자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괴수물은 인간 대 자연의 최종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인류가 세상의 무자비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괴수와 싸우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형태입니다. 하지만 몬스터버스는 다이카이주물이기 때문에 작중의 인간 진영이 절대 승리하지 않습니다. 고질라 2014에서는 인간 진영이 괴수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토나 고질라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위치를 알아도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핵폭탄으로 유인해서 죽이자는 계획을 세우지만 오히려 무토에게 폭탄을 빼앗겨서 무토가 알을 낳는 데 도움을 주고 브로디 빼고 투입된 대부분의 군인들이 죽습니다. 세리자와 박사가 작중한 아주 유명한 대사는 이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The arrogance of man is thinking nature is in our control,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Let them fight. 여기서 Let them fight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섭리는 당연히 고질라입니다. 문명의 엄청난 발달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존심을 형성합니다. 어떤 동물이든 쏴 죽일 수 있고 산에 구멍을 내고 더울 때는 에어컨, 추울 때는 히터, 심지어 우주에 갈 수도 있고 인류는 자연을 뛰어넘고 독립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리자와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더더욱 많습니다. 단순히 비나 눈이 오는 것 또는 온도의 변화만으로도 인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면 인류가 오히려 자연에 맞춰야 하는 시나리오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자와는 자연이 갑, 인간이 을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인간이 자연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자와 말대로 이 영화에서 인간의 개입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딱 하나만 빼면 말입니다. 무토 2마리가 고질라를 패고 있을 때 브로디가 무토의 둥지에 불을 지르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는 고질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을까요? 다음 영화인 콩스컬 아일랜드에서는 패커드 대령과 콩의 대결 구도가 이야기에 축이 됩니다. 영화가 베트남 전쟁이 막 끝나갈 때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이야기 속 인간 대 자연은 그때의 대결 구도를 재현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트남의 습지 지역에 익숙하지 않아서 베트콩들의 게릴라전 같은 습격에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영화로 다시 돌아와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미지의 섬으로 들어간 미국인들이 그 섬의 원주민에게 습격당한다는 스토리라인을 앞서 말한 베트남전에 대입을 해보면 둘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콩스컬 아일랜드는 외부인이 허락 없이 원주민들에게 가한 공격이 다시 외부인에게 카르마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패커드 대령은 전쟁 외의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서 자신이 침략한 스컬 아일랜드의 주인인 콩을 죽여야 되는 적으로 보게 됩니다. We are soldiers. We do the dirty work so our families and our countrymen don't have to be afraid. They shouldn't even know a thing like this exists. 그는 당당하게 죽은 대원들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네이팜탄으로 콩을 쓰러뜨렸지만 그 폭발이 스컬크롤러 라마라크를 깨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패커드와 대원들이 설치한 C4로 콩을 죽이는 데 성공했다 해도 라마라크에게 전부 잡아먹혔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패커드의 끊임없는 폭력의 욕구가 결국 악마를 깨운 것이고 끝내 아무것도 성취 못하고 패커드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패커드의 공작 때문에 콩은 체력을 거의 다 소진해서 라마라카의 전투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는 인간 진영과 괴수 진영이 같이 싸워가지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2014년에는 한 개인 행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 명이서 적극적으로 괴수의 싸움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들은 인간의 개입이 자연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로 가야 합니다. 킹 오브 몬스터에서는 인간 대 자연보다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진영이 나뉩니다. 균형 대 파괴. 균형 진영에는 모나크와 고질라를 포함하고 있고 인류와 타이탄이 공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 진영에 존 1등과 기도를 하는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순수한 파괴만을 주장합니다. 모나크의 대표적인 인물인 세리자와는 고질라가 인류와 타이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이 고질라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enators, If we hope to survive, we must find ways to coexist with titans, with Godzilla. So you want to make Godzilla our pet? No. We will be his. 조나는 인간은 구제불능하다고 생각하고 타이탄에게 지구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I seem to remember you telling me that the world always belonged to them. Maybe it is time we gave it back. 그리고 조나의 파괴적인 성향이 기도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라는 지구의 것이 아니고 혼돈을 일으키며 죽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조나가 기도라를 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마크 러셀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마크 러셀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고질라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탄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I advise you to kill these things, all of them, especially him. 마크는 타이탄들을 제거해야 하는 불확실한 존재들이라고 보는 현 인류를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치는 인물호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멕시코 전투 중 미군이 옥시즌 디스트로이어 프로토타입으로 고질라와 기도라를 동시에 죽이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추진합니다. 세리자와는 끝까지 고질라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폭탄은 이미 발사되어 고질라에게 떨어집니다. 고질라를 증오하던 마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 외계 괴수인 기도라는 산소 제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상태로 나오고 고질라는 죽다 살아납니다. 그 죽다 살아난다는 게 몇백 킬로미터 깊이에 있는 고대 신전까지 수영해 이용했다는 건데 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개입이 자연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질라를 다시 한 번 더 배반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구 전체를 테라포밍할 수 있는 기도라를 알파 타이탄의 자리에 앉혀놓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옵니다. 이 이후 앞서 말했던 첸 박사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크가 너희 가족은 용 죽이는 방법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마크가 고질라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과 첸과 마크의 사상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첸 박사가 동양용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고질라는 기도라를 상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으로 이길 수 있던 전투에서 고질라는 패배하게 되고 기도라라는 악마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모스라의 등불입니다. 모스라가 밝게 빛나면서 고질라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은 마크에게 벌어지는 첫 번째 구원입니다. 신의 개입처럼 떠나려던 마크를 모스라가 등장하면서 막는데요. 모스라가 인류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인간과 자연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라를 만나는 것이 마크인 이유도 앞서 말했듯이 마크가 타이탄을 불신하는 인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타이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세리자와가 희생하는 장면 또한 마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자와는 가장 오랫동안 고질라를 믿어왔고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노트를 주고 고질라가 공존의 열쇠야라고 말하는 장면은
마크에게 고질라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상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only way to heal our wounds is to make peace with the demons who created. 이제부터는 마크가 세리자와의 메시지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고질라의 부활 장면은 마크에게 벌어지는 두 번째 구원입니다. 이후 마크는 엠마의 오르카 신호가 고질라와 인간의 신호의 혼합이라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 나온 3편의 영화의 테마가 공존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의 행동은 자연의 균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버스는 그 힘을 자연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자연의 규칙을 따라가는 데 사용한다면 인간과 자연은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오르카 신호는 그것의 증표입니다. 세리자와의 신앙을 이어받은 마크는 고질라의 전투에 다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리하여 보스턴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랜 대립 끝에 고질라와 인간이 힘을 합쳐 싸우게 됩니다. 물론 세리자와가 터뜨린 폭탄이 방사능을 너무 많이 줘서 고질라가 터지기 일본 직전까지 가지만 이 전투는 인간과 자연 간의 부서진 신뢰를 다시 쌓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콩의 마크 러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페이지 1의 마지막 영화로 넘어가 봅시다. 고질라 대 콩은 몬스터버스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1차원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메인 캐릭터는 다름 아닌 콩입니다. 고대 콩은 몬스터버스 영화 중 최초로 괴수가 완전히 센터 스테이지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정선이나 임무로 모두 콩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콩의 시점으로 영화를 봐야 합니다. 고대 콩은 다시 인간 대 자연 형식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인간을 상징하는 팀 콩과 자연을 상징하는 팀 고질라의 대립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진영이 있지만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콩의 캐릭터를 해석할 때도 얘기했지만 콩은 인류의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고질라라는 거대한 쓰나미와 격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그 첫 번째 전투가 테즈먼해 전투입니다. 이때 콩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싸웠고 고질라도 콩이 알파 타이탄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투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콩이 할로우 어스에서 자신의 조상이 만든 거대한 신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할로우 어스 에너지원을 도끼로 깨우자마자 지상에 있는 고질라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 콩은 현재 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질라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그냥 지구 중심부까지 멸선을 발사합니다. 그 결과 콩의 신전을 완전히 묵살바 내버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콩은 고질라와의 싸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종족의 거의 유일한 흔적을 자비 없이 파괴해버린 상대를 보고는 콩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질라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콩이 간과한 사실이 있죠. 콩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고질라가 지구 중심부까지 열선을 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행성 안에서 이 존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콩이 고질라와 싸우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결투를 신청한 것과 같고 콩이 이길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콩은 고질라의 열선을 흡수할 수 있는 도끼를 가지고 나왔지만 서퍼가 서핑보드로 쓰나미를 이길 수 없듯이 콩의 도끼도 고질라를 죽이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 라운드 3에서 고질라는 콩을 죽음 문턱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진영, 팀 메카고질라가 전투에 참여합니다. 메카고질라는 인류의 사악한 면을 상징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메카의 창작자인 월터 시먼스는 인류를 다시 최상위종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I have faith in our creation. My humanity will once again be the apex species. 그의 눈에 고질라와 같은 타이탄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이탄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서 인류를 타이탄들한테서 해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카를 고질라를 본떠서 만든 것도 그 최성의적 멘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먼스는 기존의 알파인 고질라와 유사한 모습으로 고질라를 죽이는 거야말로 새로운 알파로 군림하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캐릭터가 친 몇 안 되는 대사로 추정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웃긴 것은 이 메카의 동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할로우 어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질라가 쓰는 에너지원이랑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인데요. 신을 죽이기 위해서 신의 동력을 사용하겠다는 멘탈이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처참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로봇을 파일럿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라의 두개골을 사용합니다. 시먼스는 신을 죽이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했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야기하는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카 고질라가 고질라를 죽이려 들었을 때는 고질라는 이미 콩과의 전투에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질라 혼자서 메카를 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콩도 메카 고질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콩은 시먼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 신을 죽이려 했고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시먼스와 다르게 콩은 고질라가 자신의 적이 아님을 인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합니다. 메카 고질라를 죽이는 게 콩인 이유도 인간이 인간의 실패작을 처단하는 게 테마적으로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고대 콩은 콩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인류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은 콩이 할로우 어스에서 새 터전을 구하면서 끝납니다. 지금까지 몬스터버스 페이지 1 해석 영상이었습니다. 몬스터버스는 제게 아주 특별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제가 이 장르를 접하게 해준 시리즈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기대하면서 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괴수영화가 나오면 평론가들 일반 관객이든 그저 저급 비주얼 스펙타클로만 해석을 하니까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괴수라는 장르는 절대 저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다루는 것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 말들에 동의를 아예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괴수영화 또한 스토리 면에서 메리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